군대에서 말 안 들으면 조선은 어디까지 처벌했을까요? 조선에서 말 안 듣는다는 말은 반항 한마디가 아니라 근무와 생활의 규칙을 어기고 지휘 체계를 흔드는 여러 행동을 뜻했습니다. 새벽 점호에서 빠진 이름이 명부에 표시되는 순간 단속과 추적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단속은 곧바로 곤장 같은 징계로 이어질 때도 있고 문서 확인과 상관 보고를 거쳐 더 무거운 처분으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태종실록 14년의 기록입니다. 한밤중 도성 안을 순찰하던 군관이 성벽 아래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병조를 발견합니다. 군관은 즉시 그를 깨워 추궁하지만 병졸은 몸이 아파 잠시 쉬었을 뿐이라며 항변합니다. 하지만 군관은 자비 없이 그의 이름을 장부에 적고 다음 날 새벽 군영 마당에는 무거운 형틀이 놓입니다. 단순한 졸음 한 번이 국가 방위망을 흔드는 대죄로 취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서슬 퍼런 조선 군영의 앞마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조선의 아침은 군영의 날카로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가 일제히 줄을 맞추어 서고 지휘관의 시선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파고듭니다. 이때 가장 먼저 행해지는 절차는 이름 부르기 즉 점호입니다. 군관은 가슴팍에 품고 있던 두툼한 명부를 꺼내 듭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인들의 인적사항과 근무 태도가 적힌 병사 명부격인 군적입니다. 군관이 이름을 부를 때 병졸은 창끝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리가 작으면 군관은 즉시 붓을 들어 이름 옆에 표식을 남깁니다. 만약 이때 이름이 불려도 대답이 없거나 대열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늦게 나오면 곧장 명령 불복종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군관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고 명부의 이름 옆에는 작은 점이 찍힙니다. 이 점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장차 곤장이 될 수도 있고 급료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낙인입니다. 이놈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군관의 호통에 병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옆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조선의 군대는 기분을 맞추는 곳이 아니라 빈틈을 찾아내는 기록의 장소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거친 숨소리 사이로 붓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실제로 경국대전 병전의 규정을 보면 군사가 점호에 응하지 않거나 대열을 이탈했을 때의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호는 군대의 생명인 인원 파악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군관은 병사의 얼굴과 군적에 적힌 특징을 대조하며 혹시 대리 출석을 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핍니다. 만약 대역을 세운 것이 들통나면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신 선 사람까지 함께 처벌받는 중죄였습니다. 담벼락 넘어 구경하던 백성들은 저놈 이제 죽었구나 하며 혀를 찹니다. 군영 안에는 오직 법의 엄중함을 알리는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합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 사이로 군관의 호통이 터져 나옵니다. 병졸 한 명의 가슴 가리개가 삐뚤어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군관은 즉시 다가가 병졸의 어깨를 밀치며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꾸짖습니다. 당장 고쳐잡지 못하겠느냐 하는 추상 같은 명령에 병졸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기를 고쳐잡습니다. 연병장 바닥의 흙먼지는 병사들의 집신 사이를 돌며 군영의 냉혹한 위험을 전합니다. 쇠로 만든 창끝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병사들은 군율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조선의 군사 행정은 모든 것을 서류로 남기는 성문법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보고서로 작성되어 상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위서나 심할서 격인 첩보가 작성되는 순간입니다. 첩보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적혀야 했습니다. 군관은 자신의 기록이 나중에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더욱 엄격하게 붓을 놀립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탁자 위에는 눅눅한 먹향기가 진하게 퍼집니다. 장부에 남겨진 그 짧은 기록 한 줄은 이제 거대한 국가 행정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실수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위망의 구멍으로 해석됩니다. 군영의 하루는 이렇게 기록으로 시작해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병졸들은 자신이 오늘 무사히 이름을 불리고 점호의 파도를 넘겼음에 안도하며 다음 훈련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장부에 찍힌 그 붉은 점 하나는 밤이 깊어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남습니다. 이제 이 붉은 점이 담긴 서류는 말을 타고 한양도성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군영에서 적발된 제목이 장부에 기록되면 이제 그 서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이동합니다. 하급 군관이 작성한 첩보는 군영의 우두머리인 대장에게 전달되고 대장은 이를 바탕으로 국왕에게 직접 올리는 보고서인 장계를 작성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대 내 사고 보고가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는 셈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전국 각지의 군영에서 올라온 사고 보고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시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붓끝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장계가 작성되면 이를 전달하는 파발마가 군영문을 나섭니다. 파발은 국가의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통신망으로 말의 발굽 소리는 곧 국가의 신경망이 살아있음을 뜻했습니다. 전령은 장계가 든 통을 가슴에 단단히 묶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립니다. 길을 비켜라 하는 전령의 외침과 함께 흙먼지가 길가 주막까지 들이닥칩니다. 만약 길에서 지체하여 보고가 늦어지면 전령 자신도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간은 곧 명령이었고 명령은 곧 생명이던 시절입니다. 보고서가 도성 안의 병조 즉 지금의 국방부에 도착하면 관원들은 바빠집니다. 장계를 펼쳐놓고 위반사항이 법전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휘관이 제때 보고를 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비변사 등록의 기록을 보면 사건 자체보다 보고를 늦게 하거나 은폐하려 한 지휘관을 더 엄하게 문책한 사례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은폐는 곧 기강이 붕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그것은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집무실에서 군관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보고서의 글자 하나에 부하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파발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음 목적지로 떠날 채비를 하고 말 한 장에 가죽 비비는 소리가 적막한 밤공기를 가릅니다. 한양 거리의 상인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병조 관할을 보며 또 어디서 큰일이 터졌나 보다 하고 수군거립니다. 조선 조정은 보고 체계를 통해 전국의 군대를 통제했습니다. 아무리 먼 변방의 군영이라도 사고가 나면 반드시 중앙으로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지휘관이 부하의 잘못을 덮어주려다 나중에 적발되면 그것은 역모에 준하는 기만죄로 다스려졌습니다. 책임의 무게는 계급이 높을수록 더 무거웠습니다. 병졸 한 명의 탈령이 지휘관의 파직으로 이어지는 일은 조선 군영에서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지휘관의 의관이 벗겨지는 순간 병졸들은 숨을 죽입니다. 중앙병조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판결문이 군영으로 내려옵니다. 법대로 집행하라 하는 왕의 명이 적힌 문서는 서슬 퍼런 칼날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제 죄인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처벌의 마당으로 끌려 나갑니다. 문서가 오가는 동안 군영의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지휘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사들을 모아놓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 판결문이 도착하는 순간 연병장의 훈련 열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책임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군영은 보고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고 국가는 보고를 통해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문서가 오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지만 그 길을 통해 조선의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판결문을 든 전령이 군영의 정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문 속에는 어떤 무거운 벌이 적혀 있을까요? 조선 후기의 병법서인 병학진함을 보면 훈련 중에 발생하는 온갖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나옵니다.
훈련장은 단순히 무예를 닦는 곳이 아니라 명령 전달의 정확성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운집한 연병장에서 지휘관의 목소리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과 북 그리고 나팔 소리가 지휘관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 북이 울리면 진격하고 징이 울리면 멈춰야 합니다. 이 소리가 어긋나는 순간 훈련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북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징 소리가 났는데도 앞으로 나아가면 훈련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대열이 흩어지면 옆 사람의 창끝이 아군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조선 군영에서는 군령 위반 중에서도 매우 위태로운 일로 보았습니다.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느냐 하는 군관의 불호령과 함께 현장의 군관은 즉시 말갈기를 휘날리며 달려가 대열을 흐트러뜨린 병사의 덜미를 잡습니다. 거친 말의 콧김이 병사의 얼굴에 닿습니다. 기호신서의 기록에 따르면 훈련 중 신호를 어긴 자는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거나 귀를 뚫어 화살을 꽂는 가혹한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병사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훈련장에서의 실수는 전쟁터에서의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병졸들은 자신의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매질의 소리를 들으며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조입니다. 연병장을 지나던 백성들은 병사들의 비명에 발걸음을 빨리하며 눈을 피합니다. 거친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에서 병사들은 무거운 창을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지휘관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들리자 수백 명의 발이 동시에 땅을 박차며 육중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훈련용 목검이 서로 맞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교관들의 고함이 훈련장을 가득 메웁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병사들은 오직 신호 소리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군영에서의 처벌은 연대 책임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한 명이 대열을 이탈하면 같은 줄에 선 5명 혹은 10명이 함께 벌금물을 서거나 급료를 삭감당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소대 전체가 기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동료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가슴을 찌릅니다. 이 때문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무기관리 소홀도 단골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화약이 젖었거나 활줄이 느슨해진 것을 점검 때 들키면 그것은 장비관리 태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화약 한 근의 가치는 병졸의 한 달 식비에 육박할 정도로 귀한 물자였습니다. 현대 가치로 따지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군수품을 망가뜨린 셈입니다. 병사들은 쉬는 시간에도 낡은 헝겊으로 자신의 총과 창을 닦고 또 닦으며 쇠 냄새를 맡습니다. 훈련장에서의 가벼운 매질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가 한계를 넘어서면 병사들의 마음은 군영 밖을 향하게 됩니다. 훈련의 고통과 처벌의 공포가 겹칠 때 병사들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군영의 담장을 넘는 일입니다. 이제 훈련의 함성은 잦아들고 어두운 밤을 틈타 어딘가로 사라지는 은밀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새벽 점호 시간 빈자리가 확인되는 순간 군영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탈영은 단순히 군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속대전의 규정을 보면 탈영병을 적발했을 때의 처벌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탈영 기간에 따라 곤장의 대수가 늘어나고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사형까지 처할 수 있었습니다. 군영 문이 거칠게 열리며 추격조가 쏟아져 나옵니다. 군영은 즉시 추격조를 편성합니다. 지금의 헌병이나 군 수사관 격인 포교들이 인근 산길과 나루터를 차단합니다. 탈영병의 인적사항이 적힌 수배문이 마을 어귀마다 붙습니다. 이놈을 보거든 즉시 관아에 알려라 하는 방령이 떨어집니다. 조선의 수배문은 얼굴 생김새와 흉터 그리고 말투까지 상세히 적어 백성들이 제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도망친 병사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고향 길목에는 이미 포교들의 눈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비장한 것은 연좌제였습니다. 병사가 도망치면 그가 내야 할 군포 즉 군복무 대신 내는 세금을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족징 혹은 인징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군포 2필의 가치는 쌀 4가마니에 달했는데 이는 가난한 농가 한 세대의 1년치 식량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소 하고 울부짖는 노부모의 통곡 소리가 마을을 채웁니다. 아들이 도망치면 마을 전체가 핏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비 내리는 산속에서 도망친 병사는 눅눅한 가마니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멀리서 추격자들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오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풀을 헤치며 달려오는 포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더합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깃을 타고 내려와 살갗을 적십니다. 포교들은 탈영병의 가족을 먼저 압박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고 부모를 관하로 끌고 가 문초를 합니다. 아들이 어디로 숨었느냐 하는 고함과 어머니의 비명이 담장 너머로 번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입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도 수배문을 보며 저놈은 이제 제명에 못 죽겠구나 하고 혀를 찹니다. 운 좋게 도망쳐 이름을 속이고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은 호패법을 통해 전 국민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낯선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즉시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록에는 수십 년 만에 붙잡힌 탈영병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국가의 추적은 끈질겼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지옥과 같았습니다. 도망자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국가법전이 정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붙잡힌 탈영병은 목에 무거운 칼을 쓰고 군영 마당으로 끌려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일뿐입니다. 군영의 정문이 무겁게 닫히고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집니다. 이 북소리가 멈추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군영 마당에 형틀이 놓이면 전 병사가 집결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국가의 기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대전 통편 형전에는 집행에 쓰이는 권장의 규격이 소수점 단위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길이와 두께 그리고 재질까지 법으로 정한 이유는 처벌의 형평성을 기하고 지휘관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은 형틀에 묶인 채 차가운 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집행관은 죄인의 제목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누구는 어느 날 파수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곤장 몇 대를 쳐하노라 하는 전령의 목소리가 군영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이때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는 울음 섞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조선의 형벌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심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삼복제라는 제도는 조선 사법의 정점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은 중앙에서 3번의 엄격한 심리를 거쳐야만 최종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심리록의 기록을 보면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참작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면 왕이 직접 형을 감해주는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강은 엄격하게 세우되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통치 철학의 반영입니다. 임금의 자비가 적힌 문서를 든 전령이 도착할 때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무거운 형틀 위에 죄인이 눕혀지면 집행자는 곤장을 높이 치켜듭니다. 공기를 가르는 서늘한 마찰음이 들리고 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군영의 정적을 깹니다. 매를 맞는 자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이를 지켜보는 병사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엇갈립니다. 집행관은 숫자를 하나하나 크게 세며 법 집행의 엄중함을 각인시킵니다. 곤장이 살에 닿을 때마다 눅눅한 피 냄새가 공기 중에 번집니다. 곤장 한 대는 단순히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곤장 100대를 맞고 살아남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상처가 덧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기에 병사들은 곤장을 죽음의 매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은 병사에게는 소금물로 상처를 닦아주거나 약재를 발라주는 최소한의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국가은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쓰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막 여주인은 약재를 구하러 온 병사의 동료를 보며 가련하기도 하지 하며 혀를 찹니다. 경제적 처벌인 벌금도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금료인 미곡 몇 마리나 포 몇 피를 삭감했습니다. 당시 병졸의 월급은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절반이 깎이면 가족의 생계가 바로 위태로워졌습니다. 당장 이번 달 아이들 밥은 어찌하나 하는 걱정에 병사는 매보다 더 아픈 가슴을 움켜쥡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배고픔의 공포가 더 큰 억제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통의 비명이 잦아든 자리에 남는 것은 한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국가가 세운 기강의 흔적입니다. 처벌이 끝난 병사는 다시 대열로 복귀해야 합니다.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는 그의 등 위로 붉은 흉터가 남습니다. 군영은 다시 질서를 찾고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집니다. 법은 그렇게 형틀 위에서 국가의 위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기록들은 훗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 조선의 군영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낡은 장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규장각 서고에 깊이 잠들어 있는 군영 등록들을 펼쳐보면 이름 없는 병졸들의 삶이 조각조각 나타납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의 병사가 겨울밤 순찰 중에 졸아서 벌을 받았다 하는 식의 짧은 문장들은 당시 사람들의 고단한 순결을 전해줍니다. 후대의 사관들은 이 기록을 정리하며 그날의 추이를 짐작해 봅니다. 처벌은 강했지만 그 처벌을 남용하지 않으려 했던 조정의 노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는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교서를 내리고 곤장의 크기를 줄이게 했습니다. 백성은 나의 자식인데 어찌 매질로만 다스리겠는가 하는 왕의 고뇌는 법전의 문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조선은 처벌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나라였습니다. 서고의 서리들은 이 교서를 옮겨 적으며 임금의 뜻을 기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록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질서와 자유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다듬어져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율이 지켜낸 조선 500년의 세월 뒤에는 자신을 억눌러야 했던 수만 명 병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지 쌓인 서고에서 장부를 덮을 때 묵직한 마찰음이 들려옵니다. 책장 사이로 흘러나온 빛이 바랜 종이의 질감을 비추고 수백 년 전 누군가가 휘갈겨 쓴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서고의 차가운 공기는 과거의 기록들이 품고 있던 엄숙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낡은 종이에서 풍기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우리는 그 차가운 기록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억눌러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성벽뿐만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평화였습니다. 처벌의 기록은 곧 책임의 기록이었고 책임의 기록은 곧 사랑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군율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박제되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들려오던 점호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남긴 질서의 가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뼈대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낡은 명부 위에 찍혔던 붉은 점 하나가 한 병사의 인생을 바꾸었듯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역사의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의 무게를 견디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개 거친 연병장의 평화는 그렇게 수많은 기록 위에 세워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